이게 무슨 일일까요? 간밤 뉴욕장부터 아시아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번 주 내내 이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정말 증시의 바닥은 다져진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간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죠. 고작 S&P 500 기업 중에서는 한 8%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그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중에 3분의 2가 나름 시장 예상보다 괜찮은 성적을 내놨습니다. 간밤에는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은 넷플릭스가 또 그러했는데요. 넷플릭스의 구독자 감소세가 지난 1분기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고 2분기에도 만만치 않게 많이 줄어들 거다. 시장 넷플릭스가 예상했던 수치가 200만 명 감소였잖아요. 그런데 뚜껑 열어봤더니 100만 명보다 더 못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97만 명 감소. 감소긴 감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덜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호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이 정도로도 크게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장에서 5% 넘는 상승이었고요. 시간외에서 7% 넘는 상승. 이런 흐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며 시장은 화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22 통화정책회의로 이제 관심은 옮겨집니다. 2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시간쯤에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죠?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11년 만에 금리를 올리게 될 22 통화정책회의인데요. 간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전한 내용인데요. 그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능성에 유로화는 반등을 합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밤이었는데요. 한때 왜 1달러도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빨리 달러화의 강세가 꺾이고 유로화가 강하든 어떤 요인이 돼서라도 강달러가 꺾여야 전 세계 증시가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또 우리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요거 챙겨봐야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눈 돌려볼까요? 위험자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물론 이슈는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20% 넘게 올랐고 이제 간밤에 23,0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좋은 얘기들만 나오죠. 비트코인이 결국은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억만장자 투자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어쨌건 비트코인도 힘을 내고 있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 시장이요. 16거래일 만에 2,400선을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장중 내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오늘 구간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문제는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5조 원대가 채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5조 원대 초반에 머물거나 하는 날이 좀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시의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지는 가운데서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한 2, 3개월 이후부터 거래 대금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시장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챙겨볼 거고요. 오늘은 어떤 업종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강달러가 꺾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이런 영향으로 원화값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취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0원대가 깨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흐름. 사흘 연속의 하락이고요. 사흘 사이에 한 20원 정도가 빠졌는데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루짜리일까요? 아니면 뭐 이틀짜리일까요? 아니면 좀 길게 좀 내다봐도 되는 흐름일까요?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분위기 괜찮아요. 뉴욕장 정말 강했고 국내 시장도 그만큼 강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평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뭐 하나의 요인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반등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뭐 환율도 그렇고 유로화에 대한 급등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시장에서 그 전에 원초적으로 떨어뜨렸던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우상향추세를 간다는 것보다 낙폭을 회복 중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뷰를 갖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을 조금이 좀 완화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뭐 기술주도 그렇고 뭐 전일에 뭐 넷플릭스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 IT 관련 기업들과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좀 다른 신흥 아시아 국가보다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항상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저는 항상 이제 중장기적인 이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하반기까지 봤을 때도 이 트레이딩 전략을 좀 그 임팩트 있게 좀 단기적인 뭐 초단기라는 것보다도 단기적인 어떤 성향으로 어떤 주가 그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러시아 뭐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또 이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독일이나 또 러시아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좀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미국이나 또 개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또 철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그래도 네. 우리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해야 될 거는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 시각이실까요?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강세, 이제 정말 저점 다지고 코인 시장도 좀 달라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위험 자산으로 많이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은 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또 환율에 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서 어떤 또 이제 그 분류로 매크로 지표로 언제부턴가 좀 사용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어떤 위험 자산, 뭐 주식 시장이보다도 어떤 그 디지털 화폐로서 고유의 영역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떤 인플레나 여러 가지 그 우려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또 이런 인플레 우려 풀었을 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을 본다면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이 더 디지털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한 화폐라고 볼 수 있겠고, 거래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주식시장보다도 이 어떤 채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좀 그 중요한 부분이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비트코인 그 자체적으로도 이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밸류를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이 다른 산업 쪽으로와 좀 연관을 생각해 보면은 이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채굴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수요나 이런 부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어떤 주식시장으로 연결시켰을 때는 이 관련된 산업, 그리고 뭐 오늘 뭐 우리기술투자든 관련주도 있긴 한데 이렇게만 좀 따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원자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가요.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좀 내려가나 했더니 다시금 또 100달러 위로 올라섭니다. 유가의 변동성은 뭐 여전합니다. 뭐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달러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도 막 70달러, 80달러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100달러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막 지금 뭐 안심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중동 국가 순방에서 아무런 뭐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는 더 뭐 증산할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코로나 재확산을 생각해 보면 수요가 분명히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가능성도 또 점쳐지고 있고요. 네. 뭔가 이 상반된 이 뉴스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망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도 수요 네. 부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요 부족. 네, 지금 현재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그 6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388만 배럴로 우리 전쟁 전보다도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산유국 같은 경우도 증산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7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지금 1210만 배럴 역대 최고치에 대한 그 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공급에 대한 부족은 저는 그 공급에 대한 부족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그 이번에 걸프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시장에서의 영향도 저도 지금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이 고공행진 지금 뭐 본다고 하더라도 뭐 9월 달에 뭐 13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안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국제유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정유주를 뒤늦게라도 사야 하나라고 하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정유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에 또 이제 넣은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해요? 좀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선은 이 유가가 고공행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방 쪽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에 대한 부분이 정유주들이 이 정제마진 쪽에서의 뭐 실적도 유가 상승과 함께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건 레깅 유가거든요. 한마디로 그 전에 썼던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좀 그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업황 자체 부분은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유가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고 뭐 하지만은 지금 이 유가의 변동폭도 주가에 중요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 이제 횡지세나 여러 가지 약간 좀 제한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프레스를 하고 있는 게 이 정유 업체들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말고 유가나 어떤 정부 정책 변수 말고 정제 마진이나 꾸준하게 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형주 위주로 뭐 SOE,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긍정적인 네네. 시각 유지한다라는 생각 여전하시고요. net플릭스 이야기 해볼게요. 실적 발표 나왔고 생각보다 좋았고 그리고 우리 시장 개장하자마자 국내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이게 화답하면서 또 움직이네요. 장주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강하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버키 스튜디오 등등에서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은 일제 강한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볼 건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던데요. 콘텐츠 관련한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OTT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뭐 넷플릭스 얘기하지만은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나 많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OTT 쪽에서의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 중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우영우 많이 요새 우영우 네, 너무 좋아하시- 재밌어요. 네. 근데
우영우를 제작한 뭐 에이스토도 그렇고 네. 뭐 우리나라 제작하는 업체들이 그전에는 어떤 그 지식 재산권이라기보다도 제작하고 이거 완성해서 그냥 로열티를 받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K 콘텐츠가 특히 미국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 I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을 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 때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좋은 어떤 수익에 대한 마진 부분을 꾸준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그 종목별로도 이 변동성이 또 심한 게 또 많아요. 일반적인 그렇죠. 그 다른 것보다도 네. 약간의 지금은 이제 그전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테마 성격이 좀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이슈 터졌을 때는 유동성이 강하게 몰려서 변동성이 심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드 관점을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 저평가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철저하게 접근하는 게 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호락호락한 장이 아닙니다. 뭐 실적이 안 받쳐주면 그냥 꽝이에요. 네. 뭐 그냥 모멘텀 갖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자칫 잘못해서 포트에 넣었다가 오래오래 또 애먹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어렵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우리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의 픽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다양한 업종, 다양한 종목들이 그래도 뭐 오늘은 대부분이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건 진짜 좋아 보인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은 네. 이제 꾸준히 그 좋아요. 관심을 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진짜 얘기들 많이 하시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다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방 업체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또 전기차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이 자동차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그 가장 어떤 1차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 주목하는 게 환율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 추정치가 높아졌다. 높아지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로 한다면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20-30%에 대한 그 실적을 좀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20-30% 추정치 높은 이유가 거의 봤을 때는 환율 효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환율이 이제 뭐 하반기 때는 뭐 떨어진다. 라고 지금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는 지금 자동차 업종의 하반기 때도 가장 큰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전기차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이 전체 글로벌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10% 약간 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전기차 쪽은 이제 대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가격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리고 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 대기를 거고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그 시간이 출고됐을 때 기간이 걸리는데 그만큼 수요 부분은 지금 좋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차 가격도 오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마진이나 그 수요도 봤을 때는 마진이 확실히 남는 구조가 바로 이제 전기차 쪽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현대차와 기아의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테슬라를 앞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전방 어떤 자동차 업체들의 뷰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맞아요. 워낙 외신들 통해서 호평도 많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 얻어가는 섹터입니다. 다른 종목 다 눌려도 자동차는 가만히 있거나 버티는 그런 날이 많았고 올라갈 때 더 튀어오르고 오늘은 조금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는 좀 쉬어가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군요. 그럼 차장님 어떻게 완성차를 봐요? 아니면 부품 쪽을 봐요? 어디를 볼까요? 탑픽을 좀 골라주십시오. 이제 종목이 이제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요. 우선 전방차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화신이라는 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주가 상승하고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이 샤시랑 프레임을 만드는 자동차 안에서 어떤 구동 장치나 부품이 아니라 이 뼈대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화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납품을 거의 뭐 현대차 그룹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라기보다도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제 화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그 전에 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어떤 중국 쪽의 판매보다도 이 미국이나 인도 쪽에서의 그런 판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장 부분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증가 속도가 꾸준하게 나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신에 대한 어떤 이런 샤시나 프레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에서 이 전기차 공장에 대한 부분에 설립을 했잖아요. 설립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전기차 쪽 이 샤시나 프레임은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는 뭐 질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술을 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신이 당연히 이 부분을 전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ASP나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 단가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화신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다소 쉬어가요. 어제 정말 강했는데 말이죠. 어제 장중한 때 막 10,000원 넘기기도 했었잖아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9,800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12,000원 이상까지는 네. 목표 주가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분위기면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계속 할 가능성이 커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11,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11,000원을 돌파했을 때 이 매도라는 부분은 아니라 우리가 11,000원 돌파했을 때 이 주가가 좀 잘 갔으니까 목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또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해도 괜찮은 가격이 바로 11,000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조금 매수하시고 11,000원 넘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서 네. 좀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매수도 적절한가요? 사실 이제 뭐 요 며칠 그냥 달리긴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접근해야 되는지 그 여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화신의 주가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좀 네.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간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저는 이제 그 화신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도 저는 계단식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좀 지금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을 네. 좀 싸게 사자. 이런 네,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자, 뭐 자동차 업종, 관심 업종으로 올려두고 그 중에서도 화신을 눈여겨보자. 목표가 11,000원 한번 기대해 봅니다. 11,000원에서 팔자는 게 아닙니다. 이때 보고 또 우리 차장님과 함께 또 윗단을 또 어떻게 또 설정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